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서 또 강연을 하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주제는 제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소개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더 뜻깊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이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의미,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인식을 이미지화하여 공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미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그 지평을 넓힐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회를 공동성과 긍정으로 이끌 수도 있어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같이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수묵화란 무엇인가? 물과 먹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림으로 이제 변하게 만드는 거죠. 물과 먹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충되고 양극단의 것입니다. 즉, 먹을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 삼라만상의 것들을 태웠을 때, 불이라고 하는 화가 작용했을 때에 그림이 발생하고, 그 그림을 물로 녹여서 하얀 종이나 또는 비단 위에다가 펼치는 것이 수묵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도 서로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조화와 균형, 균제를 이루는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 세계 속에 수묵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묵화를 바라볼 때는 모순을 에너지로 순치시키고 물질과 재료를 통해서 형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망을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가. 그래서 수묵화의 정신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 동락의 세계를 이루자. 이 부분이 수묵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묵화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맑고 투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그림을 그리는데 맑고 투명한 세계, 다음에 검은색이지만 그 속에는 5가지 색깔이 숨어져 있고, 모든 현묘함, 즉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윽하고 그윽한 세계, 그 세계를 생명력의 태동이라고 하면서 생명력을 추구하는 것이 수묵화의 본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자기의 바른 영역을 구축하고 또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완성을 하고 깨달음에 이래야 되겠지만, 자기각성이 필요하겠지만, 자기 완성을 통하여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이제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속되지 않고 속된 것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탈속을 지향하게 되고, 탈속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수묵화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묵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색깔 있는 그림은 장식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을 감화시키겠지만, 수묵화는 뜻을 그림으로 인하여 형태 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의미망, 그림자 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그림자의 세계, 그 다음에 그림자를 벗어났을 때 또 다른 의미망을 계속 곱씹어보고 다시 되뇌이게 만들어서 인간의 정신을 순치시키고 순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뜻이 있는 장르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고 자유정신을 구가하려고 노력하죠. 어디에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 그러나 거리낌 없는 삶이 법에 딱딱 맞는 삶을 또 희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묵화의 정신 중에는 자유정신이라는 대자유인의 풍모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수묵화의 첫 출발에는 와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누워서 또는 어슬렁거리면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고요하고 단순하면서도 적적한 세계, 그 세계를
고아한 세계라고 말하는데 고상한 세계를 또 추구합니다. 빈 여백을 통하여 그리지 않음을 통하여 말하지 않음을 통하여 말하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큰 뜻을 함유합니다. 그래서 수묵화는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말을 하면 흙과 백의 세계를 통하여 흙과 백의 세계가 자아내는 더 넓은 무한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인간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또는 정신을 드러내는데 매우 좋은 장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수묵화, 지금 시대에 왜 수묵화인가? 물질이 만능되고 모든 것이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을 때 수묵이야말로 정신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관심을 갖고 서구에서도 전시를 했을 때 많은 취재의 대상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묵화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양태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가장 줄여서 단순하게. 단순할수록 뜻은 증폭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맑고 투명한 삶과 수묵의 세계가 유사하다. 수묵화를 통하여 맑은 세계를 그림을 그려놓아야 보는 자도 그 맑음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소세단막한 세계를 꿈꾸게 되는데 그 먹이 탁하게 되면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도 탁한 세계에 빠져들게 되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수묵화는 맑음을 가장 최고의 어떤 가치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식성을 많이 부여할수록 치장을 많이 할수록 인간의 본질과 자연의 본질과 멀어지죠. 그래서 단순 명쾌한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단순함을 통하여서 뜻을 표현하는데 인격 토야와 거리가 먼 다른 것들 일체의 것들을 이제 떨쳐내는 것 그리고 화가는 좋아서 그린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하겠지만 학문, 인격, 자기각성, 자기완성과 동일합니다. 그림을 통하여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완성하고 싶고 자기를 완성하고 난 뒤에는 너와 내가 함께 좋은 세상을 손잡고 더불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큰 뜻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밈이 없는 순수 그 자체를 그리는데 수묵은 적합하다 해서 수묵화는 감상으로서의 최고의 이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이야기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책을 뒤적여 봐도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는 책은 아직까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은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이 구축할 수 있는 자기 형태가 없는 그림은 자기 모방에 그친 그림은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창의성은 얼마나 구현하기가 어려운지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난 뒤에 바로 즉시 그 만든 창의적인 작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독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외국에서 큐레이터나 미술관에서 작가를 방문했을 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내놔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하지 못하면 결국은 전시회에 선택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법 구사에 자유로움이 있는가. 옛날의 법에 충실하게 따랐어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처음 착실하게 배워갔는데 그 법망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법을 뛰어넘었는가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좋은 그림의 조건입니다. 시대의식을 표현하는가. 시대의식의 정신적인 부분과 표현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그 양자역학 그리고 아주 초미립자의 세계 전자가 횡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시대를 외국에서는 결정할 때 결국은 이제 쓰레기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철기 시대 뭐 쭉 나오다가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고 인간들이 많이 소비하는 시대. 뭐 쓰레기의 시대라고 정의했을 때 그 시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쓰레기만 그릴 것인가? 어떻게 은유할 것인가? 압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형상 뒤에 숨어져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상태를 나타낼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식을 표현하는 것은 수묵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든 작가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작가 정신은 살아있는가? 작가 정신은 뭐냐면 그리지 않고는 박일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밥맛도 잠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 순간을 딱 열어제치지 못하면 도저히 그 세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그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 작가 정신이 살았는가? 절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내가 그랬던 이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또 다른 좋은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생명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이란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제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론가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작가가 작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근데 제 그림의 원형질, 핵을 말한다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그림의 중심축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굉장히 어려워요. 서양에서 신이라고 말한다면 초자연적, 초절대적, 오직 하나뿐이 없는 신이죠. 근데 동양에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인간의 이 작은 혈관들의 전달 체제가 들었다 나왔다 하고 있는 모든 세포 구성들을 또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신이라는 것은 정신할 때 신입니다. 정신할 때 신인데 자기 회복과 단련을 통해서 각성에 이르게 되고 이 각성을 통해서 정신의 깊이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제 예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형식을 저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접근하고 형태를 단순히 형태의 이미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일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법에 맞췄는데 법에도 벗어나고 근본인데 근본에도 치우치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작가가 형성화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격의 작품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격이란 대상의 온전한 정신을 치밀하고 정밀하게 표현하는 개성, 그 개성이 표현되지만 법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법조차 벗어나 버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무엇일까? 그곳에 의미를 두고 작업해 왔는데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은 얼마만큼 느끼는지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교사형 지도서를 보면 제가 말하고 있는 뜻과 전혀 다른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작품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감상자의 몫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말하고 있는 의도하는 바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했을 때 내 눈에 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경험, 자기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의 체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안에서만 갇히게 된다면 또 다른 자아를 뚫고 나가는 국악을 벗을 수 없는 또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아서 아주 좁게 작가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는 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장황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는 인류의 보편적인 것,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감성을 뛰어넘어서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언저리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녹두 장군 전봉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역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시대에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항상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은 교과서에 가장 크게 실려져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랬던 의도는 전봉준이라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과 더불어서 옆에 죽창을 거꾸로 꽂아놓고 농민군, 이름 없는 농민군들이 죽어갔는데 100년이 지난 뒤에 지금도 죽창은 꽃이 피고 있고 잎은 새로 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봉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싸웠던 민족의 자존과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동시대를 보는데 아직은 세상이 전봉준이 구가하려고 했었던 세월이 그 시대가 왔을 것인가를 되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멀리 검은 구름이 껴있지만 그 사이에 광명이 비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한문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전봉준은 우리가 알 때 녹두 장군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사실은 전봉준이라는 분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걷는다고 그러죠. 정치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선으로 이끌게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가르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미래의 역군이 되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전봉준은 사실은 서당의 훈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그 자기의 몫을 다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한문 교과서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서당 훈장으로서의 교과 이미지를 더 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림이지만 이 작품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다비식 장면을 다비도를 제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큰 화면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그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족 형식이란 어떤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서양의 카메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매우 눈이 되어서 날아다니면서 장면 장면을 보고 하나로 압축시켜서 압착해 그리는 과정. 그것이 단원 김홍도의 이 수원 능행도라는 작품의 모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차용하여 다비식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 화면 속에 하루 종일 과정을 지금 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부문도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해서 한 스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모두 다 그 밖에 나와 있는 그 해인사에 살고 있는 닭이나 또는 청설모나 다람쥐조차도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서로 이제 애도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인데요. 이쪽을 보면 그런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스님들이 지금 다비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 여기서는 출발했을 때의 장면, 그다음에 헬기가 떠서 해인사 장면을 찍고 있는 장면, 다비가 다 끝났을 때 다비 장면의 시끄러운 것을 뒤로 한 채 성철 스님은 뒷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해인사 백년암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다각적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바를 그리게 되었고, 이쪽에서 어느 부분은 이제 꼬마들이 막 뛰어가고 있고 이 장면을 당시에 카메라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서 전송하기 위해서 막 뛰고 있는 이 비디오 테이프 운송하는 어떤 KBS, MBC 공영방송의 기자들까지 놓치지 않고 그리려고 노력했고요. 이 속에는 또 제가 스케치하고 있는 저희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화, 특히 수목화에서는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화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제시키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대부분
그리게 되는데 어떻게 미술 선생님이 이 작품을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 2022년과 3년 동안만 실려 있는 작품을 지금 갖고 온 건데요. 115점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점, 이 그림은 한 15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교과서마다 좋은 작품으로 실었는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한 이 작품이 미술 교사를 뽑는 어떤 그 교사 임용고시에서도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사귀며 자꾸 세상이 단순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자화되면서 과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해야 될 대상으로 자꾸 전락되면서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토가 없어지게 되고 도시가 새로 건설되고 젊은이가 없어지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본다는 의미로 이 그린 건데요. 상당히 그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작품이 선택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시대가 멈춰져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초상이라는 작품으로 오래전에 그린 작품인데 보통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얼굴은 치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옷은 가장 단순하게 생략했던 그 부분이 어떤 그 모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그러는지 많이 상승 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 인물화 중에서 상당히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에 해당하는데 얼굴은 뒤에서 그리는 배체로 그림을 그렸고 뒤에 색깔을 칠했고 옷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그리려고 했던 그런 생각만 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이 가족화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 중에 제일 첫 출발은 가족이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해서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생긴다면 바깥에 나가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IMF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경험할 때일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더 느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인기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였고 제 작품 전시회에서 많은 작품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전시장에 와서 말하는 사람 중에 네 가족이 행복한데 행복해서 좋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순히 내 가족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면서 너이면서 우리의 가족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자 했는데 그게 어찌 한 사람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로만 그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제 작품이 그렇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것에 그친 사적 영역에 갇혀 있다면 저는 이 작품 전시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떠나서 우리 모두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엄마는 집에서 입고 있는 편한 옷을 입고 있고 꼬마가 귀가 간지러우냐 귀지를 파주는데 얼마나 귀를 잡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안 보이는지 눈알에 빠질 정도로 따로 집중되어 있고 애는 10분 이상 있다 보니까 지쳐서 코가 벌렁벌렁 돼지코가 되어가고 있고 입도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몸이 앞으로 자꾸 숙어져서 더 이상 지탱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왼발로 애의 엉덩이를 하면서 움직이지 마 하고 다고치고 있는 것. 제목으로서는 어때? 시원하집니다. 꼬마 입장에서 시원한 것이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 시원한 거죠. 근데 이 작품이 미술 교과서나 국어 교과서나 영어 교과서까지 실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공통 감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제 뜻을 읽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느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아까 귀지를 봤던
코를 벌렁벌렁 하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동생이 생겨서 동생의 기질을 봐주니까 아들이니까 남자가 지가 또 자존심을 세운다고 하다가 참고 참다가 이제는 얼굴에 온갖 상을 찌푸리면서 있고 엄마는 사냥꾼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사냥꾼이라고 제목을 붙였었어요. 그러다가 느낌이라고 했는데 뭐 머리를 내려올까 보니까 올리는 것도 비슷하고 본인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침이 지금 고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잘 숨깁니다. 엄마가 앉아서 하다가 이제는 얘가 넘어지니까 다리를 하나를 세웠죠. 얘 발가락에 숨겨놨습니다. 얘는 지금 참기 어려운 거죠. 간질간질하면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나 이제 지쳤어요. 엄마는 조금만 참아봐. 아 나온다. 뭐 이러한 아슬아흔 과정. 그러나 결국은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있냐면요. 온 발에다가 힘을 팍 주면서 지금 방바닥을 힘을 주고 있고 지가 더 흥미롭습니다. 조금만 참어. 왜 이렇게 못 참아? 과거의 자기를 항상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일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은 특별하게 작품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저는 아까 말했을 때 신의 세계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함께 가는 길. 우리가 서로 조금 모자라도 서로 보듬고 가야 되고 잘난 사람을 질시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약점화 시키거나 또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길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남는 것은 덜어주고 부족하면 좀 빌려 쓰고 그러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은유 세계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키를 잴 때 얘는 자신만만하죠. 목을 쭉 뺐으니까 얘는 이제 까치발을 딛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 조금이라도 더 크고 싶은 세계의 그러나 할아버지는 누가 더 컸는가 이제 자기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얘는 옆에서 머리카락을 너무 세워서 눕혀 어떻게 하고 지금 손으로 재보기도 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모두 다 함께 즐거움을 구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그렸는데 작품은 실제 좀 전체 화면 하얀 것까지 정도까지 크게 큽니다.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오래여 작가 전할 때 메인 그림이었어요. 이 작품이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사람은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양태 중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것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결국은 계속 수행을 한다. 이것은 외연을 넓힌 것에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측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인간이 영원히 희구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독특한 세계인데 지금의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세계가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세계를 감히 생각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가위를 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을 보면 깜빡깜빡하고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다 아느니라. 그래 자를 만큼 잘라와라. 그러면서 손자가 하는 짓은 모두 다 예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쁜 짓을 할아버지는 알고 있고 얘는 모르지요 하면서 즐거워서 지금 뭐 입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뭐 발도 막 이리저리 세우면서 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얘한테 들킬까 봐서 조심스럽게 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힘줄이 팍팍 찌고 있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작품에서 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숨겨놓는 것이 무엇인가와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공간을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지 않는 이 여백의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언제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은 단순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끄지없이 이쪽을 향하여 무언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뭐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붓질은 얼굴은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자세하게 그릴 수 없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은 가장 단순하게 그냥 훑어버린다,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낙관도, 이 낙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의 최종적인 완성은 작가는 손을 딱 띄었을 때 뭐냐면 붓을 언제 띄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경지가 아니라 더 이상 그리면 이것이 사족이 되는 경지 속에를 딱 그 경계에 끝나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여운이 길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낙관의 점을 찍는 순간은 완성되기 직전의 어떠한 맺힘, 그러니까 작품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맺힘과 풀림의 접점이 가장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을 낙관에게, 낙관 자리에다가 내주는데, 저는 낙관 자리를 찍는데 이 많은 돌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관을 찍는 것도 굉장히 작가들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 특히 소녀 때의 그 눈초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게 없고, 세상에 어느 것도 다 자기 손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녀 시절.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단발머리도 곱게, 눈도 착착 올라가서 찢어지고, 입도 도도한 척 웃게 되고, 자기가 옷을 입고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진달래를 툭툭 꺾어서 제가 그리고 있는 작업실에 딸내미가 들어옵니다. 아빠, 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꽂아 놓는다고. 이게 꽃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러고 웃고 있었어요. 새초롬한 도도함, 그리고 눈이 촥촥 찢어지고 있는 저 부분이 너한테는 세상에 부러울 것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꼈는데, 꽃은 제가 볼 때 분홍빛이 아니었고 그냥 무채색으로 보였어요.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꽃에 앉아 있어야 할 어떤 벌이, 꽃은 탐하지 아니하고 이 어린 소녀의 이 민소매의 여기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본인이 벌이 앉아 있는 것을 모르고 꽃에만 탐려하고 있는 순간에 저는 꽃이 안 보이고 벌이 보였어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지향하고 있는 눈이 다르게 되면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조금 아름다운 세계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뭐 여러 가지 미술 교과서에 또 실려 있어서 같이 저와 함께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소리를 듣던 날, 그래서 이게 독일에 가가지고 전시했을 때 카렌다로 만들었는데 표지로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 다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속에는 호박꽃이잖아요. 호박꽃에 벌을 한 마리 지금 잡아가지고 본인이 누르고 있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꼬마가 어디에서. 사람은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젖꼭지가 톡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벌이 쏠까 말까 하고 막 아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 구멍이 뚫려서 벌은 나갔어요. 다 그걸 알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벌은 없습니다. 왜? 나갔잖아요. 딱 그래. 얘는 귓구멍을 하나 막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옷은 지금 온몸이 굳어져 있고 배꼽은 쏙 들어가 있어. 지금 이 전체가 이 속에 집중되어 있고 눈도 귀 속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소리를 듣던 날이라는 제목이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것 중에 눈으로 본 것은 잘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귀로 전달되는 것을 가장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의외로. 그래서 유라시아의 대륙에는 책보다도, 눈으로 말하는 어떤 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람과 사람 입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을 최고의 신뢰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도 있고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소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제 작품 중에서 많이 실려 있기도 하지만 가장 오해가 많은 작품입니다. 제목은 수박씨를 뵙고 싶은 날이에요. 제 작품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 금방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찾게 되는데, 수박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6,000원짜리 하나를 사서 4등분을 해놓고 3분의 2는 냉장고에 집어넣고, 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엄마는 애야, 이렇게 깨끗이 빨간색이 하나도 없이 먹어라. 얼마나 이게 아까운지, 더 이상 못 먹어. 그러면서 애들을 다고치고 본인은 아가작아작 나중에 먹게 되죠. 잔소리를 했으니까. 얘는 허부적허부적 아들답게 지가 먹는다고 하고 흘리면서 거칠게 먹고 있고, 얘는 어떻게 이쁘게 먹을까 하고 입술 끝에 수박씨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보면, 여기에 뭐가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선풍기는 아니고 시간은 아마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오후 시간인가 뭐구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답을 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교과서 한 면에 다 실려 있고 뒤에 학생들이 여기에 엄마 말을 이렇게 따가지고 엄마 말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말을 적고 여기에 자기 생각을 적는 난이 있어요. 모험당원이 뭐냐면, 엄마 맛있는 수박 맛있게 먹자, 나는 빨리 먹을 거야, 뭐 이런 모험, 예를 들면 나는 우아하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릴 리가 없죠. 그릴 리가 없습니다. 6,000원짜리 수박을 가지고 4분의 1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할 정도로 서민들은 그날 오후에 배달되어 있는 신문을 보고, 이것의 답은 신문에 있습니다. 누구씨 3, 4개 업체에서 10억. 그래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에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데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는 신문이 배달되면서 신문을 펼쳐놓고 제가 작가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수박씨를 뵙고 싶은 날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저녁의 한때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그렸다라고 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차피 이제 선택한 사람의 몫이고, 예술 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 향유자의 해석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 부분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 아마 어느 집에서나 이렇게 경험할 거예요. 얘는 벽에 하나 있다고 해서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뭐 이런 것에 개념이 없는 건데,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눈만 감으면 무서운 것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 텐데, 이렇게 귀 막고 발을 오그리면서 이거 잡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저는 일상이 돼 일상이 아닌 것, 이 무고한 순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모델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섬세한 떨림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렸던 대부분의 그림 중에서 거대한 담론이나 또는 철학적 개념적인 그림보다도 가정의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많이 선택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래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행복과 가치를
인간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에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그림이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이건 전시할 때에도 많은 또 감상평이 올라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제가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자.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향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보다도 내일 1%라도 향상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지으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걸 실천하고 나누게 되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향상이라는 말을 언제든지 새기고 다니고, 거창하게는 제가 보고 있는 스케치북이나 모든 것의 첫 장을 탁 펼치게 되면 나를 혁명하라,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써놓고 다녀요. 내 스스로가 어제의 나를 스스로 내가 깨부시지 않는다면 내일은 나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가 바랬던 미래는 사실 알고 보면 도달하는 순간에 과거가 되는 것인데, 자기 향상을 통하여 얼마만큼 다져갈 것인가는 생각해 보자.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림은 작습니다만 제 작품 중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오르내렸던, 좋은 작품으로 오르내렸던 작품입니다. 나중에 초상화를 하게 될 때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 황희정이라는 작품도 12개의 교과서인가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여러 가지의 작가 노트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걸 보고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인간에게는 수없이 많은 눈이 있다. 자기속에는 수없이 많은 악도 있고 수없이 많은 선도 있다. 어느 것을 자기가 추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황이라는 사람이 명재상이고 청렴한 사람으로서 청백리의 사표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다면, 그분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만약에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떨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인가를 황희의 눈을 통하여 되물어보자라는 의도로 그렸던 작품인데, 의외로 이 작품이 많이 선택되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고. 이 날 수 없는 새라는 작품은 임진강변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대로 새들도 남북을 날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작품을 했던 것인데, 그런 어떤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믿어서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실제로 부득 소리가 나면 군인들이 총을 쏘아서 그냥 난사해버리고, 뚝뚝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새가 피를 흘리면서 남과 북이 합치되고 있는 임진강변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 장면은, 우리는 어떻든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많이 좋아해요.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랍니다. 도끼상소. 실제로 도끼는 지부상소이기 때문에 이걸 등에다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끼의 이 날을 여기에 덮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도끼상소만큼 한국에서 강력한 상소가 없습니다. 임금에게 직언을 해서 이 신하가 잘못됐으니 신하의 목을 치십시오라는 건데, 이 도끼는 사실은 나무를 패거나 하고 있는 도끼가 아니고 도끼의 상징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나갔을 때 왕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왕의 왕명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면 깃발은 양날 도끼를 껴안고 가는 거죠. 도끼상소가 조선에만 있는 독특한 풍속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소개를 했고요. 제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는 다산 정약용의 작품. 여기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즉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의 애민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안질로 고생했고 많은 그 책을 읽었다라는 측면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안경을 이제 끼웠던 것이 제 작품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기록은 눈썹이 마마 자국이 있어가지고 3개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했고, 여기에 입었던 이 옷은 쪽으로 만든 물감으로 색깔을 여러 번 칠해서 상당히 짙은 감색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통하라.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간극이 있고 엄마 아빠 또는 딸과 어린아이가 서로 보수고 진보이고 뭐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발을 움직이고 서로 몸을 움츠리고 입을 중얼거리면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래도 동락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작품이 좋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작품을 통하여 저를 앞으로 10번 강의를 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어떤 성격의 작가인가를 선별적으로 조금 소개된다는 의미에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